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40이 다 되어서야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몸에는 지금도 길게 흉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명치 아래에서 옆구리까지 마치 갈고리로 그어놓은 것처럼 굵고 선명한 흉터요.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무슨 큰 수술을 했나 보다, 안 됐다, 그런 눈빛으로요. 이 흉터는 재간의 3분의 1을 떼어낸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떼어주었느냐고요? 제 시어머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의 어머니. 그분이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맬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제 살을 떼어드린 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되찾자마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 재산은 다 큰아들 민석이 몫이다. 그게 순리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옆구리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던 그 큰아들이 유산을 다 가져간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제가 떼어드린 이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뒤 그 도도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제 집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놓으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가슴에 사연 하나씩 묻고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가 둘, 그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남의 밥 부쳐 먹으며 사셨는데 자식이 넷이나 되니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옛말이 있다지만 우리 집에서 셋째 딸은 그냥 하나 더 있는 입이었어요. 어릴 적 제 기억은 늘 배가 고팠던 기억입니다. 언니들이 먹다 남긴 밥, 남동생 먹이고 남은 반찬. 저는 그런 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도 원망은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없어서 그러셨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았으니까요.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저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미싱을 밟았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박혀 피가 나도 그저 한 달에 몇 푼이라도 집에 붙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일했어요. 또래들이 대학 가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는 그저 일만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9, 그 공장 옆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그 동네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참 선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물컵을 떨어뜨려 깨졌을 때 다들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 사람만 조용히 일어나 유리 조각을 주워주더군요. 다칠라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갔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다칠까봐 걱정받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변변한 예식장도 없이 동네 작은 교회를 빌려 하객 20명 앞에서 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구나. 나도 가정이라는 걸 가지게 됐구나 하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서늘했어요.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시더니 옆에 있던 동네 어른한테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둘째가 사람은 착한데 색식감 보는 눈은 영 없어. 뭐 배운 것도 없고 친정도 변변찮은 애를 데려왔으니 원.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면전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시겠지.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는데 차차 정들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석, 그리고 제 남편 민호. 시어머니의 세상은 온통 큰아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민석이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어. 서울로 대학을 갔잖아.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건 걔가 처음이야. 민석이가 사업을 한다는데 곧 크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어미한테 효도하겠지. 입만 열면 큰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정작 그 큰아들은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는데 말입니다. 반면 제 남편 민호 씨는요. 부모님 집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 모시고 다니고 대소변 받아낸 건 다 우리 부부였어요. 큰아들은 사업이 바빠서 장례식에도 늦게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일했어요. 조문객 받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만삭의 몸으로요. 그때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큰 며느리 정숙 씨는요.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는 아이가 학원 갈 시간이라 하면서 일찍 가버렸습니다. 큰아들 민석 씨는 빈소 한쪽에서 친구들과 술만 마셨고요. 발인 날 아침 제가 무거운 몸으로 영정 사진을 들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애 뱃몸으로 뭘 든다고 그래. 그건 장남이 들어야 하지. 우리 민석아, 네가 들어라. 순리 순리. 시어머니 입에는 늘 그 순리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남이 영정을 드는 게 순리, 장남이 상주가 되는 게 순리, 모든 좋은 건 다 장남 몫이 되는 게 순리. 그런데 그 순리에는 정작 책임이라는 게 빠져 있었어요. 권리는 장남, 의무는 둘째. 그게 우리 집 순리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저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 가까이로 오셨습니다. 말이 가까이지 거의 우리 집에서 사시다시피 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진지부터 차렸고 저녁이면 따뜻한 물에 발 담가드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늘 큰아들 타령이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그래도 명절에 용돈을 봉투에 넣어 보냈더라. 역시 큰애가 통이 커. 큰아들이 1년에 한두 번 보내는 그 봉투 자랑은 늘 들으면서 정작 매일같이 자기 끼니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둘째 며느리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차가우실까? 형님네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매일 모시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장남하는 게 몸의 배신분이라 내가 미안해.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워서 그냥 더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했어요. 시어머니 방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식구들 다 같이 밥 먹고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행복이 깨진 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황달이었습니다. 배도 자꾸 불러오시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나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이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거의 말기에 가까워요. 이 상태로는 길어야 몇 달입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간이식이요. 다행히 어머님은 아직 다른 장기는 버틸만 하셔서 적합한 공여자만 있으면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족분들 중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당연히 큰아들 민석 씨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장남이니까요.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주버님, 어머니가 간경화 말기세요. 간이식을 받으셔야 하는데 가족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요. 아주버님이 혹시...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큰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간을 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워있으면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줘? 그리고 나간 떼고 잘못되면 우리 식구는 어떡하라고. 그건 안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검사라도 한번. 아, 됐어. 둘째, 너니가 알아서 해. 어차피 엄마 모시는 건 너네잖아.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보태줄게. 그럼 됐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 며느리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애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동서가 잘 좀 부탁해. 그날 밤 저와 남편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안타깝게도 혈액형도 간 크기도 맞지 않았어요. 지방간도 심해서 공여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조건이 맞았습니다. 혈액형도, 간의 크기도, 건강 상태도 다 적합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님이세요? 며느님이 시어머님께 간을 공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큰 수술이고 공여자도 위험이 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서러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의 그 모진 말, 장례식장에서의 차별, 10년 동안의 무관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남편의 어머니라서, 어쩌면 그래도 한솥밥 먹은 식구라서, 어쩌면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어떻게 네가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그걸 하게 해?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도 한때는 당신 낳고 키운 사람이잖아. 당신이 부모 없는 사람 되는 거 나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 수술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그래도 처음엔 마다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 간을 받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약해지는 법이지요. 며칠 망설이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미안하다. 살아나면 내가 너 친딸처럼 여기마. 정말이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다 변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 가족도 진짜 가족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수술은 무려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재간의 3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그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옆구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밤마다 끙끙 앓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잘 정착했고 회복도 순조롭다고 했거든요. 회복하는 동안 저는 두 아이를 친정 언니한테 맡겼습니다. 남편은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두 사람을 다 간호하느라 몸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견뎠습니다. 가족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노랗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그 좋아하시던 음식도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간을 떼어줘서 시어머니를 살렸다고, 효부가 따로 없다고요. 그 무렵 큰아들 민석 씨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큰 며느리 정숙 씨도 그 집 아이들도 다 같이요.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는구나 하고요. 저는 아픈 몸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까지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무거운 것도 못 드는데 그래도 모처럼 식구들 다 모였으니 잘 차려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헛기침을 하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다 모인 김에 할 말이 있다. 다들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졌어요. 내가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른다 싶더라. 그래서 내가 정신 있을 때 재산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고생한 둘째네한테 뭔가 마음을 표현하시려나 보다. 그동안 모셨으니까, 간도 떼어드렸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시골 땅하고 이 살던 집 한 돈하고 통장에 모아둔 거 합치면 한 7, 8억 되는데 그건 다 우리 큰아들 민석이한테 줄란다. 순간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은 장남이 기둥이잖아. 재산이라는 건 원래 장남이 물려받아서 대대로 이어가는 거다. 그게 순리지. 민석이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구리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떼어드린 간은요? 제가 어머니 살리려고 제 간을 3분의 2나 떼어드렸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거고, 깐 떼어준 거야 고맙긴 하다만 그렇다고 재산을 달라는 거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셈을 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큰아들 민석 씨가 능글맞게 끼어들었어요. 재수 씨, 너무 그러지 마. 엄마 말씀이 맞지. 우리 집안 전통이 그런 걸 어떡해. 그리고 재수 씨네는 어차피 엄마 모시면서 같이 살았잖아. 그동안 엄마 연금이며 용돈이며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본전은 뽑았지 뭐. 본전을 뽑았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받은 게 본전이라고요? 10년 동안 똥 기저귀 갈아드리고 재간까지 떼어드린 게 본전을 뽑은 거라고요? 옆에서 큰 며느리 정숙 씨가 한술 더 떴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간 떼어준 것도 다 동서 좋으려고 한 거 아니야? 효부 소리 듣고 싶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던데 뭘. 그걸로 충분히 보상받았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한 사람이 처음으로 형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말 다 했어? 내 아내가 형 대신 엄마 간 떼어준 거 몰라? 형이 사업 바쁘다고 검사도 안 받았잖아. 형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가. 본전을 뽑았다고? 형, 사람이야 그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내려치셨어요. 민우 이놈 자식이.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장남한테.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부모가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거기다 대고 토를 달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제 손을 잡고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셨던 그 말은 그저 살고 싶어서 한 말이었구나. 살아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동안 끓어오르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어머니가 다시 아프시면요. 또 간이 안 좋아지셔서 이식을 받아야 하면 그때는 누가 어머니께 간을 떼어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큰아들 민석 씨를 돌아봤어요. 아주버님이 떼어드릴 건가요? 지난번엔 사업이 바빠서 식구들 걱정돼서 검사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다음엔 떼어주실 거예요? 재산을 다 물려받으시는 효자 장남이시니까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럼 형님이 떼어주실까요? 아까 제가 효부 소리 듣고 싶어서 간을 뗐다고 하셨죠. 그럼 형님도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간 떼서요. 큰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장남 몫이 순리라면 책임도 장남 몫이 순리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 아프시면 그 잘난 큰아들한테 가세요. 큰아들이 모시고 큰아들이 병원비 대고 큰아들이 간도 떼어드리고요.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순리잖아요.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랑 연을 끊겠습니다. 그 말에 온 식구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연을 끊어?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네, 끊겠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그냥 며느리 모시는 게 당연한 며느리, 간 떼어주는 게 당연한 며느리였잖아요. 본전 뽑았다는 며느리요.
그러니 저는 이제 그 당연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진지도 큰아들 댁에서 차려드릴 거고 어머니 병원도 큰아들이 모시고 다닐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더 못해. 내간까지 떼어준 사람한테 본전 뽑았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어. 미안해.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미안해할 사람은 너가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 나도 더는 못 보겠어. 남편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한테 이런 대접을 하시는 집에서는 저도 못 살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형 가지라고 하세요. 대신 앞으로 어머니 일은 다 형이 책임지세요. 우리 부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마침 우리가 살던 빌라는 우리 부부 명의였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던 방도 우리가 마련한 거였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해서 큰아들 차에 실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이제 어머니는 큰아들 댁에서 사시는 게 순리잖아요. 효자 장남이 모시는 게요. 큰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 재수씨.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우리 집은 좁아서 엄마 모실 방도 없고 7, 8억을 물려받으시는데 방 하나 못 만드세요? 그 돈으로 집을 넓히시면 되잖아요. 재산 물려받으시는 분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게 순리 아닌가요? 큰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동서, 우리는 맞벌이라 낮에 엄마 봐드릴 사람도 없어. 동서가 그래도 그동안 모셨으니까. 형님, 저 본전 뽑았다면서요. 이제 형님 차례예요. 형님도 본전 뽑으셔야 하죠. 어머니 재산 다 물려받으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 짚어줬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매정한 애였구나. 시어미를 이렇게 내쫓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큰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그 장남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식구였으니까요. 제 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제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이들, 우리 둘. 그거면 충분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큰아들 집으로 간 시어머니가 단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옷차림도 초췌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드리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드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셨어요. 큰아들 집에 간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찬밥 신세였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대놓고 싫은 내색을 했대요. 좁은 집에 시어머니 방이 어디 있냐고 거실 한쪽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렸답니다.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드렸고요. 맞벌이라 아침에 다들 나가버리면 시어머니 혼자 빈집에서 종일 굶다시피 하셨다고 해요.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겠다고 하니까 큰아들 민석 씨가 짜증을 냈답니다. 엄마, 나 회사 가야 돼. 병원은 알아서 가.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재산 나한테 준다는 거, 그거 빨리 명예 이전 좀 해줘. 내가 요즘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엔 못 준다고 죽으면 그때 주겠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엄마. 그럼 엄마 그냥 요양원 들어가는 게 어때? 우리도 바쁘고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잖아. 좋은 요양원 알아봐 줄게. 재산은 그 비용으로 쓰면 되고. 재산을 물려받겠다던 큰아들은 정작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도 거들었대요. 어머니, 요양원이 편하실 거예요. 거기는 밥도 챙겨주고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어머니 제대로 못 모셔서 죄송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내 새끼, 내 장남하며 떠받들던 큰아들이 정작 자기가 늙고 병들자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재산만 쏙 빼가고 몸은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둘째 며느리는 미운 시어머니를 위해 재간까지 떼어줬는데 시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눈이 멀었었다. 진짜 자식이 누군지, 진짜 내 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을 헛살았어. 네가 내 친딸보다 더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본전을 뽑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내 간이 너한테서 온 건데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내가 큰아들 집에서 나오기 전에 다 정리해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재산 정리에 관한 서류였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다시 정리하셨더군요. 시골 땅과 통장의 돈을 그동안 자신을 모셔온 둘째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시어머니께 밀어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거 받으려고 어머니께 간을 떼어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식구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시어머니가 또 우셨습니다. 알아.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안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해. 이건 보상이 아니야. 이건 이 못난 시어미의 사죄야. 네가 안 받으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로 쓰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쓰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라. 앞으로 다시는 누구는 장남이라서, 누구는 며느리라서 그런 차별하지 마세요. 자식이든 며느리든 옆에서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 어머니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큰아들이 뒤늦게 전화해서 엄마 재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너 다시는 요양원 소리 꺼내지 마라. 나를 짐짝 취급한 너한테는 이제 줄 것도 없다. 진짜 내 자식은 따로 있더라. 큰아들 내외는 뒤늦게 우리 집을 찾아와 사과하는 척했지만 그건 다 재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작 이 어미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줬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했다.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인 걸 너희가 끝까지 모르더구나. 그러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시 모시게 된 시어머니는 예전의 그분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차려드린 밥상 앞에서 우리 서연이가 차려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하셨고,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지 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미셨습니다. 손주들한테도 너희 엄마가 이 할미 살린 은인이다.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하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재간이 흐르는 진짜 가족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수없이 후회했어요. 내가 왜 미운 시어머니한테 간을 떼어줬을까? 차라리 안 줬으면 이런 마음고생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떼어드린 간 때문에 시어머니가 살아나셨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으실 시간을 가지셨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매정하게 외면했다면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아들만 바라보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평생 그때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셈이 없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그 선의를 짓밟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 제 옆구리 흉터를 보시면 시어머니는 그 거친 손으로 흉터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내가 있구나. 내 목숨이 우리 며느리한테서 왔어. 내가 이걸 평생 안 잊을란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셔요. 저 흉터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늦었지만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장남이라는 이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곁에서 손 잡아주는 마음, 아플 때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정성,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가족이 계신가요? 늘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곁에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오늘 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혹은 형제간 재산 문제로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